네, 저희가 이제 봤던 계약법에 봤던 일반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항공과 관련된 계약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항공 계약법, 운송 계약법을 가장 기본적인 항공 사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 항공 운송에서는 사실 몬트리올 협약이 가장 중요하죠. 마르샤바 협약 이후에 몬트리올 협약이 있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 수용되어 있긴 합니다. 네, 물론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 사이에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먼저 적용되긴 하는데 몬트리올 협약의 내용이 대부분 상법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몬트리올 협약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보기 편하게 상법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법의 문제에 관련돼서 국제 항공 운송 계약에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자 도착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된다. 이런 거 따져서 이렇게 중거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법에 항공 운송편이 신설된 게 2011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오래됐다고 하면 오래됐겠지만 나름 비교적 최근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내용을 가져온 거는 사실 이 조문들 주문이지만 개정 이유라든지 어떤 이 설명들이 몬트리올 협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개정 이유 한번 읽어보시고 책임 강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운송의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책임 제한에 관련된 규정들이 불법행위 책임에도 될 수 있다는 거. 여객 및 여객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책임 한도액인데 이 항공 운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여객의 사망, 상해, 연착. 반대로 얘기하면 사망, 상해, 연착이 아닌 어떤 책임을 묻는 경우라고 하면 몬트리올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상법인 항공 운송편으로 해결하기엔 쉽지 않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일반 계약적인 분들 계약법의 법리로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망, 상해, 연착이라고 하면 관련돼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명 과실 없을 증명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 보면 계산 단위를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한다. 예, 수화물 같은 경우도 멸실, 훼손, 연착. 수화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망, 상해 똑같은 거죠. 운송물도 마찬가지로 멸실, 훼손, 연착. 멸실, 훼손, 연착. 멸실, 훼손, 연착이 아닌 다른 사유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계약법의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운송 증서. 화물 수령, 여객 항공권, 수화물표, 항공 운송장, 화물 수령증 관련된 내용들.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은 추락으로 인해서 지상의 제3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런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되 보시면 다 한 명당 아니면 계산 단위당 계산 단위 금액을 정하고 있거든요. 이 계산 단위 금액,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판례, 지방법 판례인데요. 갑 제8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 시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화물이 항공 운송 중에 손상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고 운송, 이제 여객 운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공 화물 운송 관련돼서 60%가 손상이 이루어졌다. 몬트리올 협약 22조 제3항 본문에 따라서 1kg당 19SDR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 화물의 중량이 3,200kg이다. 그렇다고 하면 3,200kg 곱하기 60%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1kg당 19SDR이라고 했으니까 19SDR까지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근데 1SDR이 이거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고시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제통화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1SDR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때 이 변론 종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SDR이 미화 1.420190 달러일 것이고 그 미화 1달러의 매매 기준 환율 한국은행 들어가면 나오겠죠. 1150.5원 계산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6천만 원 정도, 5,960만 5,715원이다. 요 금액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연착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그 불가항력적 요소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해서 인천공항 도착하는 국제공항 운송 항공운송 했는데
예, 21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대요. 그 21시간은 사실은 만 하루가 지나간 거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이제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을 항공사의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다라는 손해배상 구한 사건에서 이거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장치의 결함은 을 항공사 실정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자세에 기인한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모든 최선을 다해 이행하였다고 봤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정했다기보다 이 사건에서 이 점들을 소명했다는 거죠.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시면 이게 제조사가 제공한 정비 메뉴에 따라 정비를 하였다. 근데 그 컴퓨터 장치를 제조사만 내부로 열고 정말 썼기 때문에 어쨌든 에러 메시지가 뜬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하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까지 제공했다.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예.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는 거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판단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21시간에 늦었으면 이게 연착이지. 그리고 이제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내가 중요한 거는 약속된 시간 내에 나를 거기다 모셔다 주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항공기의 지배 관리하고 있는 항공사의 정비 의무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 장치의 결함이 항공사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그 이 판례도 이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중요하게 봤던 점은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을 제공하였다. 나름의 이제 그게 뭐 배상의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이제 바우처가 제공돼서 충분히 이제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나름의 수차례 알리면서 최선을 다했던 노력을 했던 내용을 좀 번개에 된 측면. 만약에 이것도 안 하고 21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호텔이 아니죠. 그 공항에서 2억 마리 타고 있는 공항에서 그냥 뭐 그냥 방치했다라고 하면 판례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또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뭔가의 나름의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 그리고 어쨌든 뭐 그냥 방만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시간 동안 뭐 한 고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시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 뭐 이 정도 노력이면 면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뭐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떤 이런 점이 그냥 면책 사유라고 보고 이렇게 단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의무에 관련돼서 어떤 정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연착이 된 거는 무조건 면책 사유라고 보기보다 나름의 이런 노력들을 구구절절하게 써야된 이런 노력들을 다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는 점, 뭐 또 없던 점, 뭐 했던 뭐 이런 점들 이거 점들 판사님이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증거가 나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입증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그냥 방만하게 어떤 법리가 있어서 정비 의무 관련돼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건 면책사유라고 이렇게 단언하실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과실에 대한 문제는 입증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다했음을 입증이 됐으니까 이 사건에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본 거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걸 너무 단언적으로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나와 있는 그 판단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논증하는 과정, 이 논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하나씩 나왔다. 그것 때문에 판사님의 어떤 그 법관의 그 양심적인 판단이 그쪽으로 기울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과실이 없던 것으로 기울게 됐다는 점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증의 문제라는 거. 이제 운송법은 사실 운송계약법은 이렇게 하고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은 이제 계약법 일반 이론이 어떻게 항공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보통 이 항공법, 특히 항공공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공법인 거 알겠지만 항공사법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게 항공 여객 운송 관련된 여객 빼더라도 운송 계약 관련된 상법에 있는 몬트리올 협약 내지 항공 운송 계약에 관련된 내용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거 맞긴 맞는데 아니 사망, 상해, 연착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운송에서 중요한 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건데
정해진 시간에 못 도착한 게 연착이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는데 못한 게 사망 상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주된 급부임을 다 못한 경우들이긴 하죠. 예, 사망 상해 연착. 하지만 요거 말고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다른 계약법적인, 왜냐면 계약이 꼭 주된 급부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법의 일반적인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법의 법리를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항공법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항공사업법 보시면 항공사업,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제도가 있습니다. 운임 및 요금이라는 건 결국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저희가 청약과 승낙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중요한 내용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요거 얼마인지 얼마 주고 타는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뭐 스카이 스캐너를 돌리든 카약을 돌리든 네이버 항공권을 돌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제 항공 운송 노선에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신고. 인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희가 허가 제도를 공부했을 때 인가를 잠깐 제가 언급했는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겠는데, 인가는 사실 이거 허가랑 같이 봐야 될 행정법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긴 한데, 인가는 보통 후견적이거든요. 당사자 사법상의 어떤 그 거래 관계를 후견적으로 보충해 주는 게 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가도 결국엔 허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허가제가 규제가 완화된 게 신고제인 거잖아요. 국민에게 어떤 이니셔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신고를 함으로써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와 인가를 같이 봐셔야 되는 거. 운임과 요금의 인가 기준이 있겠죠. 이런 경우들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허가 기준들은 나름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백한데, 이거 보시면 이제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이거는 사실은 각각의 요건들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따져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허가제도에서의 논의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들로 요건들을 이관계좀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의 이런 인가 기준을 두는 이유 자체는 나름의 국가의 개입의 여지를 유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가를 안 시켜줘 버리면 어떤 이제 인가가 이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디 있죠? 아까 계약의 성립 관련돼서 성립 요건이 법률행위 관련돼서 있나요? 지금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법률행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으로 봤잖아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이게 없으면 무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임과 요금에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다고 하면 항공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제 국가에게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운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름의 내가 돈을 얼마 받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 사적 자치 따라 내가 정하는 건데 이거를 인가를 안 해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실제로 인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쉽지 않겠지만, 적정히 이거 인가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통 이용자의 보호, 어느 경우에 있어서의 그 항공 교통 이용자들을 보호시켜야 될 필요가 높은지를 보면, 운송 불이행, 지연, 분실 파손, 초과 판매, 대금 환급 지연, 정보비 제공, 기상악화,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불가피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항공교통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인이니까 그나마 물건 운송에서는 기업 대 기업으로 대량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객은 결국 한 사람이 옮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라서 물건 운송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 운송이라는 운송 사업자 입장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여루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의 이런 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 뭐 이런 사업 계획 관련돼서 예, 변경 신고를 할 때 업무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개입 외의 범위를 좀 넓혀주고 있는 것이죠. 61조 또 보시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관련된 내용도 좀 있을 거고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약자도 있는데요. 약자 특히 뭐 그 장애인이라든지 교통 약자 공항 이용 탑승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교통 약자 관련된 내용까지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동 지역에서 지연 이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조문인데요. 그래서 뭐 3시간, 4시간에 따라서 30분마다 알려야 되고 2시간 초과가 되면 음식물 제공하고 시조시 보고하도록 해서 나름의 이거를 규제하기 위한 조문들을 층을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약관에 관련돼서도 살펴봤잖아요. 약관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야운선 약관을 정화하는 경우에 신고, 뭐 이건 아까 인가는 아니네요. 인가제도는 아니었고 신고제도. 정부 신고 필요한 사항 영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송 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 약관을 비치하는 거. 만약에 국가가 나름의 이제 그 규제 권한을 강화시킨다. 신고를 강화시켜서 허가제도를 완화된 게 신고제도니까 반대로 올릴 수 있죠. 허가제도로. 그럴 때 허가제도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운송 약관, 운송 사업자와 어떻게 보면 항공교통 이용자, 항공 소비자 간의 계약 관계에 관련된 약관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이게 지금 신고지만 혹시 규제가 강화돼서 허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허가는 설령 이름이 허가라고 하더라도 강학상 인가라는 표현이 맞겠죠.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인가제도는 아니니까 신고제도로 되어 있다. 항공보험을 가입 강제시키고 있습니다. 70조 보시면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않냐고는 운항할 수 없다. 그래서 항공보험에 가입하죠. 어떤 항공보험인지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항공보험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위험을 그러니까 위험을 해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자들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보험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고 그 분위기를 띄운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의무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런 점들도 같이 저희가 따져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법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제가 보험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보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면 예를 들면 저희 그 자동차 운전 관련돼서 운전면허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운행을 하려고 하면 책임보험을 무조건 의무보험화 시켜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서 나름의 이제 경미한 사고라든지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있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상은 아니죠.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큰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하면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일단 봐주는 형태로 경미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험을 잘 알면 민사적인 관계, 형사적인 관계, 행정적인 관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허용된 위험이라든지 경미한 위험을 해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름의 또 가해자 측면도 고려하는 어떤 그 법 제도가 될 수 있긴 하겠죠. 제가 또 근로계약 관련된 내용을 봤던 이유는 사실 한국운输관련된 근로시간에 관련돼서 근로기준법이 일부 정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12시간 초과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가 항공운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과해서 연장 근로 가능을 하죠. 하지만 가산임금은 지급해야 되는 경우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초과 근로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안전한 항공 운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의 피로 관리라는 개념으로 항공안전법에 이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피로를 관리해야 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운항 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의 피로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안전한 운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와 소속 운항 승무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은 단순하게 뭐 연장 근로 가능하고 뭐 그 가산임금 지급하라 이런 정도의 의미지만 항공에서는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름의 자율적으로 그런 관리 시스템을 서로 기준을 만들고 승무시간 기준을 만들고 마련해서 운영하면서 그거를 나한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 이 승인인 결국에는 피해관리 운영 시스템 자체는 이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의 어떤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것이어서 또 아직 본다고 하면 이 승인의 의미를 저희가 넓게 보면 인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항공안전의무보고랑 자율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보고는 적어도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을 때는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신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에서 봤던 부당 징계, 부당 해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관사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 된다는 걸 위반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해야 되겠죠. 안전 의무 보고랑 구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자율 보고인데요. 이 보면 항공기 사고, 준사고 제외하고 항공 안전 장애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배제한 의무 보고 대상 사항이 아닌 것들이 자율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발생했을 안 된 경우에는 안전위원이 발생하게 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 의심되는 경우를 보고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는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금 보고할 수 있다. 자율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3자에게 공개해서 안 된다. 뭐 누구든지 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서 안 된다.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항이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 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원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과 항공안전위해 요인에 관련된 발생시킨 자율보고 대상 안전장애 또는 안전위해 요인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이 개념이 지금 사항이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법을 좀 알고 만드신 분이 아닌 조문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관련돼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한 내용이 있고 분명 이거보다는 왜 항공안전장애인 거니까 나름의 이제 경미한 거거든요. 경미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면 경과실을 발생시켰다는 건데 애초에 이 사유가 되는 것 자체가 이 안전장애 발생시킨 사유 자체가 개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어 있는 의무들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의무 위반한 경우를 경과실 위반한다고 하면 그 경과실을 또 어떻게 입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음성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어떻게 뭐 녹화된 강의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어서 어떻게 오프라인 강의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셉션 영화 인셉션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꿈을 꾸는데 꿈에서 쫓기면서 지금 이제 다리에서 자동차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데 호텔방에서 호텔이 돌고 있잖아요. 호텔방에서 또 꿈을 꾸는데 설산 위에서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애초에 고의 중대한 과실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결과 발생된 거 형법이라고 하면 중대한 어떤 결과 발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 발생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책임을 기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과실의 개념인 거잖아요. 과실로 발생돼서 따지는 거는 사실은 민사에서도 마찬가지 손해배를 발생시킨 거에 대해서 과실을 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물론 좀 칠해진 않았지만 뭐 나름의 기록시키기 위해서 민사에서는 민법에서는 상관 주의 의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선량 관리자 주의 의무라는 좀 일반 통상적인 의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형법에서는 법령, 계약, 기타 여러 가지 신익상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가져와서 의무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묻게 되는 것인데 이미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들은 결국에는 그게 어떤 그 운항 기준이라든지 개별적인 어떤 그
기준 요소들을 위반하고 있는 의무 요소들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위반 사실 자체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말하는 고의 자체는 인식이잖아요. 인식이고 인식의 문제이지 이게 어떤 정말 그 형법에서 말하는 의사까지 요구되는 경우 인식 인용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재적 처분, 행정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제재적 행정 처분을 어떻게 보면 면책하기 위한 나름의 요소로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고의 중과실의 요소가 민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닌 지금 제3의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 제재에 있어서의 이 요소들을 고의 중과실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고의 중과실로 발생시킨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자유보고를 한 경우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거 너가 고의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이게 충분히 무력화될 수 있는 종이고 애초에 항공안전 그 의무보고 대상 항공장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 자체랑 이 고의 중과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 관련돼서는 제 생각에는 뭐 증거법 관련돼서 제가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61조 사항이 좀 문제가 있는 조문이다라는 것 정도로만 인식을 좀 해주시고 일단은 뭐 제가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것도 아니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장의 권한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장의 권한 항공안전법에서 뭐 그 기장은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기장은 어떤 명을 할 수 있다. 보안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장이 있는데 문제는 이 기장도 아까 어디 썼습니까? 그 운송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그 운항하는 과정 내에서 그 결국에는 그 승무원 지휘 감독하고 또 그 승객에게 어떤 명령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사람이 내내 그 지금 항공운송 사업자의 이행 보조자의 지위에 또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극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나름의 이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의 이제 그 계약에서 본다고 하면 저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여객이 있고 항공사가 있을 때 실제로 여객과 항공사에서 항공사의 의무 급부음을 이행하는 거가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기장님이 운항하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장님이 실질적으로는 이 승객을 이제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과정 중에서 그 항공기 내에서 나름의 이제 그 이제 책임을 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분이 또 이 승객 관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권한이 있겠지만 또 승객과 이 항공사의 관계에서 본다고 하면 또 이행 보조자의 지위에 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독립성이라든지 종속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행정법적인 논의랑 그 다음에 이제 민법적인 논의랑 겹쳐질 수 있는 논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면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종문 몇 개로 이렇게 또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연구가 필요한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 관련돼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장님도 결국에는 항공 어쨌든 이 메인 계약에 있어서는 승객과 항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는 또 이행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할 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또 우리가 그 항공기 내에서는 어떤 그 기장의 어떤 권한을 또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또 그리고 이 기장님은 또 이 항공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 계약 관계에 있는 거와 분리돼서 다른 이런 계약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들도 같이 총합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런 논의들이 잘 성숙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항공 여객 운송 계약을 그래서 재구성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썼던 논문이고 이제 19년도 1월호에 쓴 논문인데 제 생각에는 항공 여객 운송 계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운송의 주된 급부 의무는 정해진 부가시간 안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급부 의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저는 불가 항력이 너무 좀 이렇게 막연하고 기상이변 뭐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향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눠서 운항 지연, 운항 취소, 초과 예약 관련된 경우, 운항 지연은 그래도 저희 몬트리올 협약에서 규정되고 있는 개념인데, 운항 취소나 초과 예약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저는 운항 취소는 이행을 이제 불능한 거, 초과 예약은 결국에는 이제 초과 예약돼서 이제 온 사람이 넘쳐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을 거절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행 불능, 이행 거절 관련돼서 어떤 그 논의들을 따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책임력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객 운송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상 운송, 해상 운송에서 의례적으로 전개되는 물건 운송에 관련된 운송기업 위주의 논리 제고는 제고되어야 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계약법적 법리, 이게 항공 운송 그 상법적인 논의가 아니라 계약법에 충실한 논의가 응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넘어서서 하는 또 얘기는 제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운항 지연, 운항 취소, 초과 예약은 승객의 입장인 건데, 승객 자체에게도 운송에는 급부 의무가 아니라 승객 자체에게도 나름의 이제 그 부수 의무가 있는 거죠.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계약법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항공보안법에서 그냥 승객의 협조 의무라는 형태로 해서 공법적인 의무로 부과하고 있지만, 저는 사법적인, 계약법적인 의무도 충분히 채무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련된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